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발을 딛는 순간 군화 밑창에 묻은 빗물이 정적을 깨듯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모자를 벗고 제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707 특임대 전투복 위로 걸친 검은색 바람막이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과는 다소 이질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복장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제게 종종 감탄 섞인 걱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며 놀라시면서도 은근한 자랑처럼 주변의 말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 이 길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연탄을 나르던 굳은 손의 등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은 그날따라 유독 선명했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조문객을 맞느라 애써 말수를 줄였고 삼촌들과 이모들은 장례 절차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묵례 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옆 작은 창 너머로 옆 빈소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화환들, 문 앞에 나란히 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직 쪽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장례식장 전체를 점유한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 기시감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눈은 제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확인하는 듯했고 707 마크가 눈에 익지 않은지 눈을 가늘게 뜬 채 잠시 머물렀습니다. 낯설고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존중보다는 흥미에 가까웠고 경계보다는 장난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훑어보듯 평가하는 듯한 느낌. 제복을 입고 있는 저를 향한 기본적인 조심조차 그 눈엔 없었습니다. 저는 깃을 한번 바로 세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은 조용히 외할머니와 이별만 하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을 오히려 먼저 건드리는 쪽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먼저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도요. 조문객이 줄어들고 빈소 안에 조명이 은은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복도를 따라 나섰고 휴게 공간 근처에 있는 자동 판매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종이컵을 채우는 동안 옆 빈소의 웃음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떠드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건 부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태도, 말투, 제스처,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들 근처를 피하려는 움직임까지. 한 노인이 빈소 앞을 지나가려다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을 땐 이 공간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만 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모두 한 톤 어두웠고 무엇보다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무슨 말이 오가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이 공간 전체가 그들의 시야 안에 있다고 믿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컵을 들어 입을 대려던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또렷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복장을 언급했고 다른 이가 덧붙이듯 여군 맞네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다지 놀라지도 않은 어조였지만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설명이 어려운 종류의 조롱이었습니다. 존경도 적대도 아닌 그저 재미삼아 툭 던지는 말. 마치 새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향한 게 분명한데도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더 깊숙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에게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건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제복에 경계심을 갖고 거리를 두거나 인사로 예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선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무런 경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 안에 머금은 커피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정복깃을 한번 쓸어내리며 천천히 발을 옮겼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등 뒤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잘 훈련된 짐승의 눈빛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다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 때문인지 복도 타일이 축축했고 습기 어린 공기가 군복 천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잠시 앉아 있던 중 창문 너머로 스치듯 들어온 모습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제 그 눈빛, 제 어깨에 계급장을 훑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그는 옆 빈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법 태연한 자세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본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고 그 말 끝에 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그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저를 향해 걷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정복상의 단추를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제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지점에 멈췄습니다. 말도 인사도 없이 그저 정면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길이 가슴팍에 부대 마크와 계급장, 그리고 군번줄로 차례차례 옮겨졌습니다. 그 시선은 질문도 존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눈빛, 확인하고 판단하고 흥미를 느끼는 눈빛,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인사였는지 평가였는지 조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뭔가 중얼였고 그 뒷모습에서 들려온 웃음 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조문객 중 몇몇은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고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은 의자에 놓인 물티슈를 괜히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이 장례식이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정문 쪽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을 맞았습니다. 조용히 명단을 적고 향을 올리는 이들을 보는 동안 잠시나마 평온한 공기가 빈소 안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검은 양복 무리들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옆 빈소 사람들 중 누군가의 조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도 명단을 쓰지 않았고 헌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소 중앙 쪽 영정사진이 보이는 위치에 멈춰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피식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공간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장례식장 직원조차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직원에게 누구 조문객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길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곁눈질로 바라봤지만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한 분은 그들이 들어선 자리를 슬쩍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재단 뒤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빈소는 크지 않았고 그들이 들어서자 조문객들은 의자 위치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 품에 안겨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복 차림으로 그 공간 안에 서 있었지만 그 군복은 지금 경계가 아닌 일종의 표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옷이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을 이끄는 기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길로 말을 했습니다. 옆 빈소에서 보았던 여군이 이곳 빈소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군번줄을 목 위로 올려 단단히 고정하고 정복의 깃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조차 그들의 눈엔 또 다른 흥미거리쯤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안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낮과 달리 조명이 은은해진 저녁 무렵 조문객은 거의 줄었고 남은 이들은 대부분 가족들이었습니다. 조폭 무리 중 일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끝내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사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발소리는 카페 뒤에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분명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면에서 멈춰섰고 고개를 약간 기울여 제복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타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상대를 시험하려는 남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더니 제 목에 걸린 군번줄을 툭 하고 잡아당겼습니다. 금속이 당겨지며 피부에 닿았고 제복이 순간 목 쪽으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듯이 올리며 마치 우연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인 첫 군번줄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손을 들어 제 뺨에 천천히 손등을 올렸습니다. 거칠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나치게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더욱 모욕감이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끝으로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손에 든 컵을 내려놓으려다 멈췄고 장례식장 직원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구석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피하지도 몸을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을 천천히 허리춤에 가져다 댄 채 정복깃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빛에서 아주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말없이 물러나는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직 모른다고. 지금 그의 손끝에 남은 감촉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머지않아 알게 되리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새벽같이 빈소에 도착해 향을 피우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은 늘 그렇듯 단정했고 그 곁에 놓인 국화는 흰색이라기보단 아주 엷은 회색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내려다본 군화 끝이 바닥에 닿은 물기를 머금고 반사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조용해 보였습니다. 장례는 무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작은 절을 마친 뒤 빈소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빈소를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군번줄을 움켜쥔 손에도 떨림은 없었습니다. 정복의 깃을 한번 바르게 세운 뒤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꺼렸던 것은 제 계급도 아니고 군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건 어쩌면 말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 가진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지역 경찰서 사건 기록에는 한 남성이 복부와 늑골 골절, 안화 부위 타박상을 입은 채 창고 뒤편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의 오른쪽 손등엔 나비칼 형태의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는 3군데가 부러져 있었으며 피부 곳곳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인근 야간 경비원이었고 무언가 수상한 인기척이 있어 나가보니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근처 CCTV에는 그 남자가 그곳에 노인 시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지는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가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만 요구한 채 경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제 군번줄을 쥐고 웃던 그 조폭 간부였습니다. 그가 입을 다문 이유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던 공격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작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조직은 며칠간 외부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자주 드러내던 행동들은 사라졌고 장례식장을 배회하던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도박장을 지키던 인물들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아예 꺼둔 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의 개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보복 사건으로 보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조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말이 돌았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라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조직 내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손버릇도 그에 못지않게 뻔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김에 자신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목격자도 정확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비 오는 밤 비닐 우산을 쓰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그 골목길 안쪽 쓰레기 봉투와 닫힌 셔터 사이의 공간에서 팔꿈치가 완전히 꺾인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입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미세한 골절이 있었으며 등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손등에 남겨진 좁고 정밀한 긁힘 자국이었습니다. 칼이나 망치가 아닌 작은 전술용 도구로 긁은 듯한 정확한 두선. 그는 의식을 되찾은 후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을 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병실 한쪽에서 구석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고 경찰은 그의 반응이 공포성 실어증 반응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압당했는지를 몸이 먼저 알아챘다는 뜻이겠지요. 그는 군복을 입은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단순히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걸 뒤늦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쓰러진 날, 그 조직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히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긴장이 방 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진 채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말을 아끼는 대신 눈동자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주변을 살피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누가 언제 어디서 당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모두를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남자, 그 조직에서 가장 행동이 과격했던 인물이 골목길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깊은 공포를 주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종의 순번표 같은 것이 돌고 있다는 착각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 개개인의 죄과를 모두 알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징벌하고 있다는 믿음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 조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술기운에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방 안은 그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조폭 싸움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거 군인 같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대놓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부상 부위는 단순한 보복에 흔치 않은 양상이었습니다. 무작위의 폭행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급소를 골라 제압한 듯한 흔적.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차단시키고 움직임을 봉쇄하고 두 번 다시 같은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제 그들은 문이 닫힌 공간에서조차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깥 출입은 금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문은 바깥으로도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는 조용히 웅성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일부는 그 조직 요즘 누가 손대고 있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무언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응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응징의 중심에 한 명의 군인이 있다는 것도요. 그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찾으려 했던 건 세 번째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본능처럼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누가 다음 타깃이 될지에 대한 예감은 퍼져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릴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처음엔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돌아보면 그 조용한 눈빛, 깃을 세우던 손, 빈소 복도에서 군화 소리를 내며 돌아섰던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날의 CCTV 일부를 구해냈습니다. 화면에는 정복을 입은 한 여군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양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며 조폭 무리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한 남자 그들의 조직 간부 중 하나가 군번줄을 잡아당기던 장면은 화면 속 멀찍한 각도에서지만 확실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고쳐잡고 정복깃을 세운 뒤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장면을 보고 난 뒤 그 방에 모인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한 조직원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다가 입을 다문 채 휴대폰을 꺼냈고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렸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장례식장에서 정복을 입고 조문온 한 여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녀이자 작전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현역 소령이었다는 사실을.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던 그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말을 하지 않고도 몸을 숨기지 않고도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간부이고 누가 행동대장인지 따지는 말조차 사라졌고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아예 입을 여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 분위기였습니다. 전화는 걸리지 않았고 대화는 메시지가 아닌 눈치로 전달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서로의 행방을 묻는 질문조차도 불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공포가 조직을 잠식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는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보다 덜 나섰고 직접적인 행동도 거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사라졌고 다음날 오전 강변 하수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은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으며 무릎은 깨진 콘크리트 조각 위에 그대로 꿀린 채였습니다. 두 눈은 크게 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갈비뼈는 다행히 온전했지만 양쪽 어깨 관절은 어긋난 상태였고 목 아래에는 정체불명의 흉터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인근 청소 노동자는 신고를 하면서도 입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 같지가 않았다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들어 옮겼다는 진술만 남았습니다. 이제 조직 안에서는 다치지 않은 사람보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하나 계획된 작전이며 실행자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판단, 그녀의 의지,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이 공간 어딘가를 천천히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날 장례식장 복도에서 들었던 군화의 발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짧고 단정했으며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직 내에서는 다친 자들의 몸을 슬그머니 확인해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묻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각자의 눈으로 직접 그 자국들을 보고 난 뒤 모두는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관절이 꺾여 있었고 갈비뼈나 팔꿈치 부위가 빠짐없이 타격당했으며 그중 2명은 손등이나 복부에 아주 얇고 길게 긁힌 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를 베어낸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식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하게 평행한 두 선, 얇고 깊지도 않으며 피가 거의 나지 않은 상처. 마치 여기를 본 사람은 알겠지 하는 의도로 남긴 흔적처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만든 폭력이 아니라 차분히 설계된 제압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예전 경찰 출신이었다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봤던 몇몇 제압술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깡패들이 쓰는 칼침이나 망치질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정확히 움직임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받은 손이지.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정적에 잠기게 했습니다. 훈련, 즉 누군가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했고 익혔고 이제 그걸 실전처럼 꺼내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처음 두들겨 맞았던 그들이 왜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지도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당했다는 감각 그 자체에 압도된 상태였던 겁니다. 몇몇은 슬그머니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녀를 봤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느냐고, 그녀는 어떤 말투였느냐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지 않았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복을 입은 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가던 군화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고. 그 소리조차 지금은 모두의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 복수의 발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조직원 중 하나가 나섰습니다. 말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알아내야 한다는 분위기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미 CCTV 영상은 얻었고 직원에게 돈을 쥐어줬던 일도 있었기에 이번엔 좀 더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일 낮 사람이 뜸한 시간대를 골라 조문객인 척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영정이 바뀌고 꽃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만큼은 이상하게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정돈되었지만 불편한 누군가의 눈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 그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 여군 한 명이 조문 온 걸 본 기억이 있다고. 직접적인 신원은 몰라도 부대 명칭이라도 혹시 기억하는 게 있냐고. 직원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다가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군복은 흔히 보는 육군 제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도색된 패치와 부대 숫자, 그리고 왼쪽 팔 부근에 새겨진 문구가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707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여 있던 특임대. 그 말에 그 조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07, 그가 알기로는 그 숫자는 뉴스에서나 보던 부대였고 해외에서 인질 구조나 테러 대응 같은 작전에 투입된다고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부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장례식장 앞에서 택시에 타는 순간까지도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안이 시리도록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복을 입은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조문을 왔던 사람은 누군가의 손녀이자 누군가의 딸일 뿐만 아니라 작전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성공시키는 자격을 가진 누군가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었다고. 정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섭진 않지만 그 정복이 진짜인 경우는 다르다고. 도시 외곽의 낡은 단층 건물. 그곳은 지금 조직의 잔당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은신처였습니다. 말은 기지라 했지만 사실상 도피처에 가까웠고 안에 있는 이들조차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모였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들어오면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마지막까지 비웃음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가 홀로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는 핑계였다고들 했지만 사실은 불안이 몸 안에서 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차장 옆 어둡고 좁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철문 소리도 들렸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져갈 무렵 주차된 벤 차량의 반사면에 검은 실루엣 하나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실루엣이 자신의 등 뒤 불과 2걸음 거리 안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냄새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존재는 있다는 감각만을 남긴 채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했고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선 사람이 왜 아무런 도구도 아무런 외침도 없이 자신을 이토록 깊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한쪽 벽에 부딪히며 떨렸습니다. 그리고 불빛 하나, 그녀의 군화 끝에 반사된 조명이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 그 밤, 그 남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아침 2 눈을 감은 채 입을 다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직 안에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바닥을 딛는 소리조차 조심스레 삼켜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수가 내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중 누군가가 아니야. 그녀는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경고장을 붙이거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처음으로 도망친 사람이 나왔습니다. 조직 안에서 막내 축에 속하던 남자였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손을 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조직의 내부 구조와 금고 위치, 유통망, 연락책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자료와 설명은 지나치게 정밀했고 심지어 아직 수사망에도 안 걸린 계좌 흐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직에선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수를 말리지 않은 것 또한 공포 속에서 남은 이들의 작은 탈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또 한 명이 사라졌고 또 다른 한 명은 방 안에서 벽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총성도 없었고 강제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날 군복 입은 여자가 남긴 정적만으로 수십 명의 조직이 스스로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법 조직 와해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폭력의 흔적은 남고 피해자는 입을 다물고 범인은 누구도 목격되지 않은 사례는 흔치 않았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모두 팔꿈치, 갈비뼈, 손목, 어깨 등 특정 부위가 정교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공통적으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명은 실어증에 가까운 침묵으로, 한 명은 그날 밤 심장마비로 끝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강력팀 수사관 중 한 명은 이건 단순한 조직 내 분열이 아니라 외부에서 계획적으로 들어온 기술자가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과수 보고서에는 두 피해자에게 남아있던 긁힘 자국, 정확한 직각 꺾임의 관절 탈골, 무릎 안쪽의 압박 흔적 등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군 특수전 부대 제압술과 유사한 전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도중 장례식장 CCTV 영상이 수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영상 속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군번줄을 고쳐 잡고 정복깃을 바로 세운 채 정확한 걸음으로 빈소를 빠져나가는 장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부대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 영상의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지금 끝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한편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오래된 주차타워, 캄캄한 계단을 올라가는 낡은 운동화 뒤로 군복 바짓단이 조용히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말 없이 3층에 멈췄습니다. 벽면엔 조직의 마지막 잔당 중 하나가 은신 중이라는 낡은 사무실이 있었고 문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으며 그 안쪽에서 웅크린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은 충분했고 정보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며 지금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적절한 타이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온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주차타워. 낮은 철문을 열고 마지막 간부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문을 3번씩 확인하고 커튼을 2겹으로 쳐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남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도망쳤거나 입을 닫았거나 무릎을 꿇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을 거란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디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주차타워의 한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고 어둠이 골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라이터를 탁 켰고 불꽃이 위로 튈 때 자신의 오른편 폐쇄된 엘리베이터 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형체만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누군가, 작고 단정한 실루엣, 모자를 쓰지 않았고 그늘진 얼굴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 몸이 반응했습니다. 뒷주머니의 둔기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흥분도 없었으며 오직 계산된 거리와 정확한 중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반격은 무의미하다는 걸.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고 그 발소리는 작고 가벼웠지만 등 뒤에 철문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자신이 맞게 된 결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몇 초 후 주차타워의 외벽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고 그 자리에 그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팔과 다리의 주요 관절이 풀려 있었고 심각한 골절은 없었지만 장기와 신경에 미세한 타격이 있는 정확한 비무장 제압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전투 중 제압된 특수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 등 피부가 얇게 벗겨진 자리엔 날카롭게 두 줄, 마치 군번줄의 흠집처럼 얇고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지역 뉴스 방송에서 짧은 단신이 나갔습니다. 부1대 조직폭력 관련 수사. 이딴 자수와 내부 고발로 조직 실체 드러나. 기자 목소리는 담담했고 자막엔 몇몇 익명의 사진과 흐릿한 인물들의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내부 고발로 인해 무너진 조직 사례 중 하나로 정리되었고 무력 충돌 없이 잦은 해산된 드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멘트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조직 내 고발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외부 개입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기록된 바 없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속 장면보다 소문으로 먼저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말은 믿지 않았고 누군가 그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방향에서 흘러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공통된 부상 형태와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했다는 점, 도구를 쓰지 않은 정밀 제압이라는 점은 경찰 내부에서도 비공식 회의 자료로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수사관은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확히 급소만 타격하고 중요 부위를 피해서 장애 없이 눌러버리는 기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아마 아직 현역일 겁니다. 그게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하니까요. 한편 어느 지역 병원에선 응급실로 실려온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흠집난 손등과 말하지 않는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경찰은 공격자의 정체는커녕 공격 의도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책도, 부대도, 계급도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늘 같은 두 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이건 훈련된 손이었다고 말하듯이. 비가 내리던 늦은 저녁 서울 외곽의 장례식장 입구에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짐도 들고 있지 않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익숙한 듯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고 복도 끝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 꺼진 복도의 중간쯤에 서더니 천천히 CCTV가 달린 구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래전 그가 한 여군이 군번줄을 고쳐쥐고 복도를 걸어 나가던 모습을 비웃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는 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사도 협박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천천히 그의 어깨를 적셨고 복도 위에 작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땐
그는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보여야 할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 말입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스스로 경찰서를 향해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짧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군번줄을 목에 걸고 있던 여자,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여자, 그녀가 방 안을 걷자 모두가 시선을 피했고 그녀가 깃을 세우자 모든 소리가 멈췄던 순간 그는 자신이 그때 이미 잘못된 선을 넘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차를 두고 정교하게 도착했다고. 어떤 수사관은 조용히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작전이었다. 그 남자의 자수로 인해 남아있던 조직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졌고 이 사건은 끝내 익명 내부 붕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CCTV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정복을 입은 채 조용히 지나가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를. 며칠 뒤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연가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쉴 이유도 머뭇거릴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 경계 초소를 지나며 경례를 받은 순간 제복 안쪽으로 스미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늘 그렇듯 조용했고 지시사항은 서류로 내려왔으며 오전 훈련은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외할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처음이었습니다. 풀은 아직 짧았고 봉분 위엔 작은 바람이 불어와 국화 몇 송이의 줄기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복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할 말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묘비 아래 적힌 이름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번 일을 뭐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제복을 입고 조문 온 제가 자랑스러웠을지 아니면 걱정스러웠을지 그 눈빛을 이제 다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복수보다 더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감정도 오래 품지 않았고 그저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고 어떤 타이밍에 눌러야 하며 어디까지가 작전 수행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의 충동인지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숙제였고 끝내 저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복은 끝까지 저를 지켜줬습니다. 무언가를 흘리지 않게 해줬고 누군가의 손에 휘말리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날 그들이 낚아챘던 군번줄은 지금 제 손 안에 여전히 있었고 그 금속의 차가움은 여전히 분명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이번엔 등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도 비웃음도 침묵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복을 벗는 데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군번줄을 조심스레 목에서 빼내는 동안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투복 상의를 개어서 의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묘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군인이어서 가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말했겠지요. 그냥 참았어야 했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던 저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을 피하고 무겁게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을 겪은 사람만이 압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침묵인지. 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다시 같은 손짓을 할 수 없도록, 누구도 다시 같은 눈빛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졌고 저는 남아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명령을 받고 보고서를 씁니다. 단지 가끔 장례식장 복도의 조명 아래를 지나갈 때면 그날의 침묵이 떠오릅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정적의 무게를요. 그 침묵이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